2015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천안 동남구 원성동에 살던 주민 최 씨가 뭔가 소리를 듣게 돼요. 평소에 듣던 그런 일상적인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지? 하고 신경 써서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이웃집에 살던 86세 노인 김 씨의 목소리였어요. 되게 막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좀 세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가 몇 번 반복이 된 이후에는 또 이웃집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최 씨가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옆집 노인 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막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던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 흉기로 공격당하면서 냈던 신음소리였던 거예요. 노인 김 씨가 수십 차례 공격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면서 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발견해요. 김 씨 사망 전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 집 주변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맴돌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김 씨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 지금부터 김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시점, 그리고 김 씨를 살해한 사람이 누구고 또 어떤 관계인지, 범행 동기가 뭐였는지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김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김 씨의 아들이었어요. 6월 16일 오후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사망해 있었던 거죠. 이미 피가 흥건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져봤나 봐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 뭐 외부인이 침입한 그런 흔적이 딱히 없었습니다. 대신 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흉기는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이걸로 여러 번 이제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부검을 해보니까 목, 얼굴, 그러니까 주로 머리 부분만 60회 이상 공격을 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팔과 손에는 방어 흔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공격한 모습이나 어떤 횟수를 보면 이게 보통의 증오심으로 한 짓이 아닌 것 같잖아요. 80대 노인을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살해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원한을 줬을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경찰이 바로 수사를 하면서 집 주변 CCTV 분석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용의자가 되게 빨리 발견이 돼요. 사건 발생 그 시간대 전에 김 씨의 그 집 쪽에, 그 집 주변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수상해 보여서 그 사람의 동선을 이제 역추적을 해봤더니 행동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김 씨 그 집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 사람이거든요.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한번 내다봤다가 다시 들어와서 어슬렁거리고. 그러니까 꼭 누가 올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다리듯이 슈퍼 안쪽에서 이제 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 슈퍼마켓 CCTV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보거든요. 계속 슈퍼 안에서 밖을 보다가 나중에는 김 씨 집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다시 슈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김 씨의 집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슈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뭐 배가 고팠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슈퍼에서 빵을 사 먹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수시로 밖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행동인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슈퍼 단골이었대요. 직원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골이라고 해도 입구에 서가지고 계속 누구 오나 지켜보고 왔다 갔다 하면 주인 입장에서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니까 왜 여기 서 있냐 이렇게 말을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예민하게 받아치더라는 거예요. 왜? 난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지? 하고 좀 의아해 했었다고 해요. 왜 저런 식으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상한 여자 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예상대로 사망한 김 씨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 집에서 사건 발생 한 달 전까지 1년 동안 새들어 살던 전 세입자였던 거예요. 63세 유 씨. 그러니까 5월에 계약이 종료가 됐고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갑자기 전 집주인을 만나겠다고 굳이 집 근처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사실 전 집주인이랑 다시 볼 일이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뭔가 틀어지고 뭔가 얽혀 있거나 대단히 뭐 인간적으로 친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유 씨가 김 씨를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걸 얘기하려면 한 달 전에 이 사람이 계약 종료하고 나갔잖아요. 이 나갔던 이유와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돼요.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유 씨가 이제 이 집에 새 들어 살면서
월세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의 안 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거든요. 유 씨가 뭔가 좀 약간 망상에 빠져가지고 김 씨를 공격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감금까지 하고 폭행하는. 이건 좀 되게 많이 심각한 문제긴 하죠. 결국에는 월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이 사망한 김 씨가 유 씨와의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내보내버려요. 김 씨 입장에서는 그냥 재계약 안 하고 내보내면 저 사람이랑 이렇게 연이 끊기겠지. 이렇게 연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갈등을 끝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면 유 씨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나갔는데. 지금 뭔가 본인은 분이 안 풀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거나 감금하고 폭행까지 하다가 재계약을 안 한 건데 자기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CCTV 상에 있었던 이 유 씨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두 사람의 과거 심각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경찰은 유 씨가 김 씨를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안에 외부인 침입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면식 관계니까 문을 직접 열어줬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리 과거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일이야? 왜 왔어?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경찰이 유 씨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미 도주를 했는데 천안에 있는 한 시장 주변에서 목격이 돼요. 계속해서 이제 경찰이 추적을 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유 씨를 잡게 돼요. 근데 이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지 뭔가 좀 이런 걸 시도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경찰이 빠르게 발견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을 합니다. 치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조사를 시작했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니 고작 그것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중대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 마냥 슈퍼에서 기다렸다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보면은 무슨 거의 범인 잡는 경찰이 잠복하는 수준으로 기다리잖아요. 빵까지 사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 김씨 할머니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참외를 들고 찾아간 거다. 근데 김씨 할머니가 나한테 먼저 험한 말을 하면서 나를 때려서 나도 화가 나서 흉기로 찌른 건데 죽일 의도는 없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공개된 자료 그리고 판결문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이 사건의 시작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집주인, 그러니까 사망한 집주인 김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20대의 남편과 사별을 했고요. 그 젊은 나이에 5남매를 키우면서 굴뚝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20대라 그러면 1950년대거든요. 이때 이 시대에 남편도 없이 자녀 5을 혼자 키우면서 사업을 한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항상 존경받는 엄마였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도 다 이분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냐? 칼 같은 사람. 계산이 정확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관계, 친화력이 되게 좋아서 동네에서 외로운 할머니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밥도 해서 먹이고 이렇게 잘 지냈었다고 해요. 86세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고 대인관계 진짜 좋았죠. 자, 그럼 반대로 세입자 유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 결혼 생활이 상당히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가정폭력이 되게 심했대요, 남편이.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이 사남매가 있었는데 이 사남매도 되게 많이 맞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술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남편이 일찍 사망을 하고 혼자서 사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려고 뭐 식당 일, 일용직, 아르바이트,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살았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는 고향에서 혼자 지내다가 형편이 되게 어려워져서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2011년쯤에 아들들이 천안에 사니까 거기를 갔었나 봐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가 온 게 조금 싫은 거야. 이런 걸 반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대요. 본인 말로는. 그러다가 2014년 5월 13일에 김 씨의 집, 여기 김 씨의 집이거든요. 여기 이제 방에 새들어 살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딸려있는 방에 보증금 200에 월세 20을 내고 새들어 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근데 천안으로 왔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우울증, 조현병, 피해망상 증상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전에 싸웠던 사람이 내가 이사 가는 곳마다 집주인을 사주해서 나를 괴롭힌다. 집주인이 몰래 내 방에 와서 내 옷을 찢어놓고 갔다. 이런 식의 약간 망상 증세 같은 거를 보였던 거죠. 망상 증세 같은.
그러니까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주장이에요. 본인의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증세들이 김 씨 집에 새들어 살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가 집주인이 내가 먹는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방에다가 CCTV까지 설치를 해둡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하고 집주인인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김 씨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라는 사람이 CCTV까지 달고 이러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안 나빠질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이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 12월 4일에 김 씨, 그러니까 사망한 김 씨의 손녀가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유 씨에게 세준 이 방에서 막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유 씨 방에 김 씨가 갇혀 있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 씨가 했던 짓이었습니다. 김 씨가 자기 밥에 약을 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김 씨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따지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고 유 씨가 김 씨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거죠. 이후에는 이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을 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유 씨가 입건이 됐는데 이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였던 김 씨가 경찰에다가 유 씨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어쩌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로 싸운 일 가지고 경찰에까지 보내는 건 하지 말자.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말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감금까지 당했는데 엄청난 공포겠죠. 더 이상 이 감정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이 피해자 김 씨 할머니가 이 유 씨에 대한 감정이 불편함에서 이제 막 두려움, 무서움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간 살면서 유 씨가 한 번도 월세를 제대로 낸 적이 없었어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차라리 이 사람을 내보내자. 재계약을 하지 말자. 돈 받고 뭐고 이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보내자.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 씨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들은 김 씨 아들이 도와줬습니다. 직접 하기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건 발생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사건도 살인자가 말하는 범행 동기나 어떤 당시의 상황 그리고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들이 같은 듯 하지만 다 달라요. 1심이랑 항소심 판단도 좀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 씨가 김 씨 집을 나왔어요. 재계약을 안 하고. 사실 이런 집을 또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200에 20.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고향에 이제 친정 오빠가 있어서 거기 가서 나 좀 같이 지내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빠도 형편이 안 좋았던 거죠. 여동생까지 받아줄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오늘 일단 왔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와서는 또 계속 방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망상이 더 심해집니다. 자, 수사 초기에 유 씨가 경찰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김 씨 집에 새들어 사는 것도 아니면서 김 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 씨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 씨를 만나러 나갔는데 마침 나한테 폭언을 하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내가 결심을 하고 가기는 했지만 안 죽일 수도 있었다. 근데 나를 열받게 하길래 죽였다. 오묘하게 지금 계획성과 모발성이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떤 힘듦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경찰이 실제 유 씨의 행적을 살피면서 주변인들의 증언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유 씨가 겪었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살인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닌 망상 상태에서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해서 순간적으로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본인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심신미약도 주장하고 싶고 모발살인도 주장하고 싶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살인을 결심한 유 씨가 참외를 한 봉지 챙깁니다. 그리고 김 씨의 집으로 가요. 점심시간쯤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김 씨가 없었대요. 그래서 집 주변을 어슬렁 거렸던 거예요. 중간에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김 씨 집 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 한번 김 씨를 만났었나 봐요. 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김 씨가 그랬대요. 나 이제 병원 갈 거고 아들이 데리러 올 거다. 그 말을 듣고 김 씨 집에서 그냥 나오는데 유 씨가 김 씨 아들을 좀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갈 때도 아들이 처리를 해주고
그냥 어떻게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걸 보면 어쨌든 그땐 순순히 나간 거거든요. 유 씨는 김 씨 집 주변 동네 슈퍼에서 김 씨를 기다리다가 오후 5시 반경에 김 씨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이때 김 씨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집에서 참외를 깎아 먹었대요. 유 씨 주장으로는 그때 말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김 씨가 나한테 욕을 하고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 씨를 아는, 그 김 씨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인간관계가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욕이나 폭언을 하는 분이 아닌데 되게 칼 같고 단호한 분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험한 말을 쓰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유 씨는 김 씨 할머니의 그런 말에 화를 참을 수 없었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로 김 씨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고 합니다. 살인을 결심하고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또 우발적인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저는 계획성이 더 짙다고 보고 있어요. 뭔가 참외를 가져간 것도 칼을 꺼내기 위한 거였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김 씨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치밀했거든요. 사실 둘 사이에 뭐 이미 완전 파국인데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관계도 아닌 사람들끼리 같은 데 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몇 시간이고 언제 오는지 왔다 갔다 고개까지 내밀고 기다리고 빵 먹으면서 기다리고 외출한다는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판사들도 의견이 좀 갈릴 만큼 되게 미스터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외를 사들고 가서 다시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걸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유 씨가 지금 그 참외를 사들고 가기 직전까지 유 씨가 여기저기서 다 지금 거절을 당했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전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계속 방어를 했는지 시신과 팔과 손에 상처, 방어원이 가득했어요. 근데 뭐 방어도 한계가 있었겠죠. 참 너무 끔찍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 씨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곧 끝날 거니까 괜찮다. 이 말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김 씨는 얼굴, 목, 턱, 머리 무려 60회 이상 공격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김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본인이 사온 참외 껍질을 그 검은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도주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범행 도구였던 부엌칼은 그대로 현장에 두고 나옵니다. 유 씨는 천안에 있는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피 묻은 옷 그대로 동네 시장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목격이 되고 또 경찰에 잡혔던 거죠. 재판 결과 알아볼게요. 1심에서는 김 씨를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현장에 흉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살인을 목적으로 찌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폭언을 했고 화를 못 참아서 공격한 거지 죽일 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60회를 찌르냐고요. 이 60회 공격에 대해서도 본인은 8번 정도만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부검에서 다 나왔는데 이미. 재판부가 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여기에 이제 유 씨의 그 피해망상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뭐라고 하냐면 유 씨가 전부터 피해망상 증상을 가지고 김 씨를 공격해 왔었는데 이 사건도 같은 피해망상 증상의 발현으로 여겨지고 김 씨를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범행 당시에 조현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줘요. 그렇게 징역 13년, 치료 감호를 선고합니다. 이런 보통 동기 살인은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5년 이상이거나 무기징역이거든요. 심신미약인 거를 인정해서 징역 13년이 선고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은 유 씨의 범행이 이전처럼 피해 망상에 의한 거고 살해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조현병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양측 모두 항소를 합니다. 1심에서는 유 씨의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졌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선 조금 다른 판단을 해요. 정신감정을 했는데 그 결과 유 씨에게 조현병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범행 후에 유 씨의 행적, 검거 이후의 진술 태도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심신장애가 사건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사람을 공격하면서 곧 끝날 테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김 씨 아들이 없을 때를 골라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정신문제 하나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감형을 해줄 정도의 영향력은 못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유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어떤 전문가는 이 사건이 유 씨가 김 씨에게 가졌던 어떤 불만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불만과 울분이 한 번에 폭발을 했고 그 분노가 터진 대상이 김 씨였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유 씨가 집주인인 김 씨에게 울분을 가질 이유가 적어도 뭐 판결문이나 조사된 내용, 상황상 없어 보이거든요. 월세를 안 낸 것도 유 씨고 집주인이 독을 탔다고 CCTV를 설치하고 감금하고 때린 것도 유 씨였어요. 그럼에도 그래도 우리 집 세입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 살해된 김 씨였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의 정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남편 자리를 대신해서 가장과 엄마의 역할을, 그것도 누구도 하기 힘든 사업까지 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유 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자녀들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거는 그 자체로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아픔이 결국에 타인을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진 건 온전히 본인의 죄이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병 때문에 그랬다. 병 때문이다. 뭐 이런 말. 이거는 정신적인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무형의 존재가 사람을 살해한 거지 내가 살해한 건 아니라는 책임 회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